이란 테헤란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검색 요원이 은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긴장한 채 숨을 참았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챙기는 이란 석유 밀수 자금 세탁의 총책임자였던 강명준, 25년간 북한 외무성에서 이란 엘리트 외교관이 반지 하나 때문에 그토록 긴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엄청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 반지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인천공항에서 왜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는지 그 전말을 다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게요. 그럼 북녘톡톡 채널에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서랍을 엽니다. 거기엔 반지가 하나 있어요. 손때가 베어서 조금 거무스름해진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민자 은반지입니다. 저는 그걸 꺼내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매일 아침 그렇게 합니다. 5년째입니다. 이 반지는 제 아내가 탈북 전날 밤 제 서랍에 넣어두고 떠난 반지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쪽지 한 장도 없이 반지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이 반지를 버리지 못했어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반지가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 외무성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마지막 직책은 대이란 에너지협력 담당 참사관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국제사회 눈을 피해 이란 석유를 빼내고 그 돈을 핵개발 자금으로 세탁하는 일의 실무 총책임자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챙기는 라인이었어요. 저는 그 체제의 심장부에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란의 사막을 걸어서 탈출한 이유, 평양에서는 제 딸아이가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항생제 한 알이 없어서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25년 전 평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외무성 하급석이었고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원이셨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간부 집안 축에는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김일성 종합대학 외교학부에 진학했습니다. 그게 제 팔자를 결정했어요. 대학 졸업 후 외무성에 들어갔습니다. 25살이었어요. 영어, 아랍어, 러시아어, 세계 국어를 했습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외무성 들어간다는 게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대한민국으로 치면 외교부에 수석 입부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어머니가 그날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이웃집에 인조고기 한 봉지씩 돌리셨다고요. 그 시절 평양에서 인조고기 한 봉지면 꽤 귀한 거였습니다. 20대 중반. 저는 거침이 없었어요. 체제가 저를 선택했고 저는 체제를 믿었습니다. 수령님이 계시는 나라.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30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이름은 선이었어요. 김선이. 저보다 2살 아래였는데 외무성 의전과 소속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고 기쁠 때도 크게 웃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웃었어요. 표정은 잔잔한데 눈만 웃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눈이 좋았습니다. 결혼식은 평양 옥류관 분관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옥류관이면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잖아요. 냉면으로 유명한 그 옥류관 분관에서 조촐하게 했는데 그날 어머니가 선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러셨어요. 우리 명준이 잘 부탁하네. 겉으론 강해 보여도 속은 열이 나야. 선이가 고개를 깊이 숙이면서 어머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했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결혼 3년 차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혜진이라고 했어요. 강혜진. 눈이 선이를 꼭 닮아서 웃을 때 표정은 잔잔한데 눈만 반짝이는 아이였습니다. 목소리는 컸어요. 저녁마다 거실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음도 박자도 제멋대로인데 어찌나 당당하게 부르는지. 이웃 아저씨가 강 참사관댁 아가씨는 가수가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혜진이가 67살이 됐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가니까 혜진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뭘로 칭찬받았냐고 물었더니 혜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말했어요. 노래. 저는 역시 우리 혜진이지 했습니다.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빠도 노래해봐 하더군요. 저는 음치입니다. 몇 소절 불렀더니 혜진이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빠는 그냥 듣는 게 나아. 선이가 부엌에서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저녁 식탁이 따뜻했어요. 그 시절 평양의 겨울을 여러분께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난방 확인이었습니다. 북한 아파트는 중앙난방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공급이 제대로 안 됐어요. 겨울엔 방 안에서 입김이 나왔습니다. 혜진이가 어릴 때 이불 속에서 코만 내밀고 자던 모습이 생각나요. 아빠, 추워.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불을 더 덮어뒀어요.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요. 선이가 거기서 장을 봤습니다. 쌀값이 오르면 옥수수로 대신하고 고기가 비싸면 두부로 때웠어요. 그래도 선이는 뭔가를 꼭 만들어냈습니다. 명절이면 특히요. 설날이면 어디서 구했는지 돼지고기를 조금 사다가 만두를 빚었어요. 혜진이가 옆에서 돕는다고 반죽을 주물럭거리면 선이가 조용히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 저녁 식탁이 따뜻했어요.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제일 평온한 때였습니다. 체제를 믿었고 일이 잘 풀렸고 가족이 곁에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결혼 25주년 되던 해의 일입니다. 그날 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는데 선이가 식탁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더니 선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은반지 2개였습니다.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단순한 민자 반지였어요. 선이가 말했습니다. 25년이 됐잖아요. 당신 것이랑 내 것이랑 맞춰봤어요. 저는 웃으면서 손가락을 내밀었고 선이가 직접 끼워줬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25년을 같이 산 손이었습니다. 저도 선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혜진이가 옆에서 보다가 엄마 아빠 반지 예쁘다 했습니다. 그날 밤 셋이서 오래 앉아 이야기했어요. 선이가 그러더군요. 우리 늙어서도 이렇게 셋이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하지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으니까요. 이란 발령이 난 건 혜진이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정은 이 원장이 직접 챙기는 핵심 외화벌이 라인, 대이란 에너지협력 참사관. 당시 저는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고위급 외교관을 해외에 보낼 때 가족을 같이 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는 반드시 본국에 둡니다. 말은 조국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질입니다. 해외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뜻이죠. 선이와 혜진이는 평양에 남겨뒀습니다. 출국 전날 밤 혜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이란이 어딘데? 저는 중동에 있는 나라야. 아주 멀어. 했습니다. 비행기로 6시간. 했더니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자고 나면 도착하겠네. 선이가 문 앞까지 나왔습니다. 그냥 제 손을 한 번 꽉 쥐었다가 놓았어요. 선이가 말 대신 손으로 하는 인사였습니다. 테헤란에 도착한 건 5월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열기가 확 밀려왔어요. 이란의 5월은 벌써 여름입니다. 건조하고 뜨겁고 먼지 냄새와 야자수 냄새가 섞인 도시였습니다. 대사관은 테헤란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저는 그 혁명수비대 경제 조직과 직접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구조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인데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은 이 해협을 손에 쥐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 제재 때문에 이란이 원유를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란이 북한한테 손을 내민 겁니다. 북한 이름으로 된 유령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이란 원유를 실어다가 말레이시아나 중국에 팝니다. 그 돈을 두바이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받아서 암호화폐로 전환하고 다시 평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자금 흐름의 전 과정을 알고 있었고 관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돈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원유를 주고 북한은 그 대신 미사일 기술과 부품을 줬어요. 북한이 수십 년 개발해 온 탄도미사일 기술, 이란이 그걸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이란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들으실 때 저는 그 거래의 중간에 있었어요. 그 미사일 안에 북한과의 거래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란 원유와 북한 방산 기술을 맞바꾸는 실무를 제가 총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그 원유, 한 번 거래에 수천만 달러. 큰 거는 수억 달러였습니다. 그 돈은 다시 평양으로 흘러 들어가서 핵미사일이 됐어요. 당시 저는 이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혜진이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짧은 통화를 했어요. 아빠 언제 와? 그런 대화였어요. 짧았지만 그 통화가 한 달을 버티게 했습니다. 이란에 온 지 2해째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UN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우연히 봤습니다. 5살 미만 아동 영양실조 비율 42%, 성인 식량 배급 중단 지역 63%,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가구 추정치 300만 명. 300만 명입니다. 저는 그날 밤 집무실에 혼자 앉아서 그 숫자를 종이에 다시 써봤습니다. 제가 그 해에만 중개한 원유 거래 금액이 수천억 원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그 원유, 그 돈의 100분의 1만 식량으로 썼으면 저 300만 명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미사일을 사는 돈은 있는데 주민 먹일 쌀을 살 돈은 없는 나라. 그날 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아직은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머릿속 한켠에 박혔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는 몰랐어요. 그게 각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란에 온 지 3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은 협상이 길어져서 대사관에 늦게 들어왔어요.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집무실 불을 켜고 보고서를 정리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평양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제 어머니 집 번호였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선이었습니다. 여보.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선이가 어머니 집에서 전화를 한다는 건 대사관 감청을 피하려는 거였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거였어요. 선이가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아파요. 어떻게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선이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열이 사흘째 안 떨어져요.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폐렴이래요. 저는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폐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폐렴은 치료가 됩니다. 이 나라 한국에서는요. 동네 소아과에서도 항생제 처방이 가능하고 입원해서 주사를 맞으면 며칠이면 좋아져요.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병원에 항생제 재고가 없었습니다. 선이가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항생제를 써야 하는데 지금 병원에 재고가 없대요. 장마당에서 구해보라고 했는데 장마당에도 없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이가 목소리를 떠는 건 처음이었어요. 25년을 같이 살면서 선이가 목소리를 떠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양의학대학병원이면 북한에서 최고 수준의 병원입니다. 당 간부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병원에 항생제 재고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란에서 수억 달러짜리 원유 거래를 중개하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원유. 그 거래 한 건의 수수료 중 아주 작은 일부만 있어도 평양병원 약장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한테 항생제 한 알이 없었어요. 저는 귀국 신청을 냈습니다. 상급자인 리동철 대사가 저를 불렀어요. 강 참사관. 지금 카타르 쪽 거래건이 마무리 단계야. 자네가 빠지면 일정이 전부 틀어져. 혜진이 치료는 평양의학대학병원에 부탁해뒀으니 걱정 말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거절이었어요. 사흘 뒤 선이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열이 안 떨어져요. 숨소리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여보. 혜진이가 자꾸 아빠 찾아요.
잠결에 아빠 이름을 불러요. 저는 말했습니다. 선이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선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깐 침묵이 흐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서랍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밤마다 기침을 하면서 아빠를 부르는데 그 아빠는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원유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25년을 바쳐 충성하던 체제의 진짜 얼굴이었어요. 선이가 나중에 한국에서 말해줬어요. 그날 이후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전화를 끊고 나서 선이는 혜진이를 어머니한테 맡기고 혼자 나갔답니다. 평양 시내 장마당을 3군데를 돌았어요. 통일거리 장마당, 광복거리 장마당, 그리고 랑랑 쪽 장마당까지. 항생제를 파는 사람을 찾아서요. 없었습니다. 약파는 좌판에 가면 전부 고개를 저었어요. 재고가 없다고,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선이가 그날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있었어요. 외무성 동료 남편이 군 병원에 근무했거든요. 혹시 거기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선이가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어요. 아이가 폐렴인데 항생제가 없다고. 그 남편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군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재고가 석 달째 없습니다. 선이가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였어요. 빈손으로. 혜진이는 그날 밤 열이 39도를 넘겼습니다. 선이가 찬 수건을 이마에 올려줬어요. 수건이 금방 뜨거워졌습니다.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면서 혜진이가 기침을 했어요. 기침 소리가 밤새 났습니다. 선이가 혜진이 등을 손바닥으로 두드려줬어요. 기침할 때 등을 두드려주면 조금 낫거든요. 새벽 2시까지 그러다가 혜진이가 겨우 잠들었답니다. 선이도 그 옆에서 쪼그려 앉은 채로 잠들었어요. 침대도 아니고 바닥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란에서 뭘 하고 있었냐고요. 카타르 거래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억 달러짜리 원유 거래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어요. 평양에서 선이가 찬 수건을 바꿔가며 밤을 새는 동안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그런데 혼자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란에서 이탈하는 순간 평양에 비상이 걸려요. 보위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족을 잡는 겁니다. 연좌제예요. 제가 탈북하면 선이와 혜진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선이와 혜진이가 먼저 나와야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선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혜진이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장마당을 다 뒤져도 항생제가 없다는 걸. 평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나중에 선이가 말해줬어요. 그 며칠 동안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탈북을 하면 양쪽 집안 식구들한테 불똥이 튑니다.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연좌제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처우를 받게 될지 선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제일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고요. 평생 당을 믿고 살아온 분인데 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선이가 밤마다 그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혜진이가 자다가 기침을 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열이 높았어요. 선이가 수건을 바꿔주면서 혜진이 눈을 들여다봤는데 혜진이가 말했답니다. 엄마, 나 계속 이렇게 아파. 선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혜진이가 또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가면 나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의 마음이 정해졌답니다. 가족들한테 미안했어요. 그런데 혜진이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손녀가 이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선이한테 말을 꺼내야 할까? 대사관 전화는 감청이 됩니다. 직접적인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선이가 어머님을 뵈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날에 어머니 집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선이가 받았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선이야, 내가 큰 결심을 했어. 선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선이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였어요. 25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길게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혜진이 데리고 나올 수 있어.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할게요.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서도 준비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먼저 자료를 모았어요. 저는 3년 동안 대일한 원유 거래의 실무 총책임자였습니다. 거래 루트, 유령 회사 명단, 자금 흐름, 이란 혁명 수비대 담당자 이름과 계좌 번호, 암호화폐, 지갑 주소, 두바이 경유 페이퍼 컴퍼니 정보, 그리고 북한 방산 수출 관련 자료도 있었어요. 이란에 넘긴 미사일 부품 목록, 기술 이전 계약서, 이란 혁명 수비대 미사일 사업부 담당자 이름. 이걸 밖으로 가져나가면 북한의 핵자금 세탁 루트와 방산거래 네트워크가 동시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어요. 자료를 조금씩 마이크로 SD 카드에 옮겨 담았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 혼자 있을 때 아주 조금씩 한 번에 많이 하면 시스템에 로그가 남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랍에서 반지를 꺼내다가 봤습니다. 반지 안쪽을, 민자 은반지는 안쪽이 약간 넓어요. 세공을 잘하면 안쪽 홈에 마이크로 SD 하나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테헤란 재래시장 바자르에 시계 수리점이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 깊숙이 들어간 자리였어요. 할아버지 장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시계 수리만 하는 게 아니라 금속 세공도 한다는 걸 전에 지나치다가 봤거든요. 저는 반지를 들고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아랍어로 설명했어요. 반지 안쪽에 작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홈을 파달라고. 크기는 손톱 절반만 하게, 깊이는 딱 맞게. 밖에서 보면 표시가 나면 안 된다고.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끼고 반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틀 뒤에 찾아갔더니 안쪽에 딱 맞는 홈이 생겨 있었어요. 솜씨가 좋았습니다. 아주 매끄럽게 파여 있었어요. 안쪽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절대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어봤어요. 쏙 들어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이틀 뒤에 찾아갔더니 안쪽에 딱 맞는 홈이 생겨 있었어요. 마이크로 SD 카드가 쏙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보면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았어요.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선이야, 내가 내 손에 끼워준 반지를 이렇게 쓰게 됐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혜진아, 아빠가 이걸 들고 나갈게. 반드시. 그런데 준비하는 도중에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리동철 대사가 노크도 없이 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책상 위에 자료가 열려 있었거든요. 저는 재빨리 화면을 닫고 의자를 돌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리동철이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강 참사관, 요즘 야근이 잦더군. 무슨 일이야?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카타르 거래, 정상건 때문에 자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리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이상했어요. 웃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 리동철이 나가고 나서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흘 뒤였습니다. 퇴근하고 관사로 돌아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보위부 요원 2명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대사관에 상주하는 요원들이었는데 평소와 달리 제 쪽으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걸어야 해요. 25년이 그걸 훈련시켜 줬습니다. 요원 한 명이 말했어요. 강 참사관, 집무실 점검이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같이 걸어서 집무실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속으로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서랍 안에는 반지만 있다. 마이크로 SD 카드는 반지 안에 있다. 괜찮다. 요원들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뒤졌어요.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한 명이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기념 반지입니다. 요원이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봤어요. 앞뒤로 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참았어요. 안쪽 홈이 보이면 끝이었습니다. 요원이 반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계속 보십시오.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반지를 꺼내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안쪽 홈은 그대로였어요. 마이크로 SD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브로커한테 연락을 넣었습니다. 이란 쪽 탈출 루트를 잡아줄 브로커였습니다. 평양에서 선의를 도와줄 브로커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빨리 움직여야 했어요. 그런데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로커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저는 그 사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사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무실에 앉아서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했어요. 협상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리동철 대사한테 결제를 올렸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그런데 속으로는 매 시간 브로커 생각뿐이었습니다. 연락이 왜 안 되는 걸까? 잡혔나? 도망쳤나? 처음부터 사기였나? 평양에 있는 선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혜진이 열은 내렸을까? 사흘째 밤 자정이 넘었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준비됐습니다.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브로커가 나중에 설명했어요. 국경지대에서 보위부 단속이 있었다고. 며칠 숨어 있다가 단속이 풀리자마자 연락을 한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흘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 안에서 이탈하는 순간 평양에 비상이 걸립니다. 그 즉시 선의와 혜진이가 잡히는 거예요. 연좌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기 전에 선의와 혜진이가 먼저 평양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외무성 후배 김학수한테 연락을 넣었어요. 보위부 보고를 하루 늦춰서 올리는 것. 그 하루가 선의와 혜진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브로커 연결은 대사관 내부 현지 행정 직원을 통했습니다. 이란 현지인이었는데 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한 달을 지켜봤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국경 넘는 루트를 아는 사람한테 연결됐습니다. 성금으로 달러 5천 불이 필요했어요. 돈 마련이 문제였습니다. 외교관 급여는 북한 원화로 받아요. 달러를 갖고 있으면 그 자체로 의심받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거래, 정산 과정에서 조금씩 빼돌렸어요. 한 번에 큰 액수를 건드리면 들키니까 소수점 이하 단위로 몇 달에 걸쳐 빼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어요. 걸리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선의한테도 돈이 필요했어요. 브로커 비용, 국경 경비대 매수 비용, 이동 경비. 저는 달러를 외무성 선배를 통해서 평양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선배는 제 사정을 몰랐어요. 그냥 가족한테 용돈 좀 붙여달라고 했고, 선배는 별 의심 없이 전달해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선배가 나중에 어떤 처지가 됐을지 마음에 걸립니다. 선의가 그 돈으로 브로커를 연결했어요. 국경, 지역을 아는 사람. 혜진이를 데리고 밤중에 국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저는 이란에서 그 준비가 이루어지는 걸 암호 통화로만 확인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 네. 그게 전부였어요. 선의한테 암호 통화로 연락했습니다. 제사 준비 잘 되고 있어. 이 말은 탈출 준비를 시작하라는 뜻이었어요. 선의가 대답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역시 선의였습니다. 탈출 예정일 이틀 전 보위부 검열단이 내일 아침 테헤란에 도착한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오늘 밤 안에 움직이지 못하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선의한테 암호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사가 내일이야. 오늘 밤에 준비해야 해. 선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이 순간부터 평양에서는 선의가 혜진이를 데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반지를 낀 손을 꽉 쥐었어요. 선의야, 제발 무사히. 선의한테서 연락이 온 건 열흘 뒤였습니다. 암호 통화였어요. 제사가 잘 끝났어요. 그 말은 평양을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선의가 혜진이 데리고 나온 거였어요.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보고서에 서명하고 전문을 보내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오후 5시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반지가 있었어요. 마이크로 SD가 안쪽 홈에 박힌 반지.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가방도 짐도 없었습니다. 집무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복도를 한 번 둘러봤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살아온 세계. 여기서 다시 걸어 나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대사관 철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시선이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새 블록을 걸어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마샤드로 이동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였어요. 밤새 달렸습니다. 이란의 고속도로는 어두웠어요. 양쪽으로 사막이 펼쳐져 있었고 별이 많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반지를 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혜진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쯤 어디 있을까? 숨은 좀 쉬어지나? 열은 좀 내렸을까? 마샤드는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슬람 성지 순례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저는 거기서 하루를 숨어 지냈습니다. 협조자가 마련해준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모스크 첨탑이 보였습니다. 하루 5번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저도 속으로 기도했어요. 혜진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선에 무사히 나오게 해달라고. 그날 밤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경 지대로 가는 차가 준비됐다고. 출발은 자정이었어요. 차에 올라타니까 운전기사 말고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저처럼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이었어요. 이란의 사막은 밤에 더 넓어 보입니다. 별빛 아래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바위.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막 끝 어딘가에 오만이 있고 오만 너머에 선이와 혜진이가 있겠지. 차가 멈춘 건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까 바람이 찼어요. 이란 사막의 새벽 바람은 차갑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심한 곳이거든요. 안내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명은 손전등을 들었고 한 명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처음 1시간은 평지였어요. 발밑이 단단해서 걷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시간쯤 지나면서 경사가 시작됐어요. 바위가 많아졌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지는 곳이었어요. 안내자들은 익숙한 듯 빠르게 걸었지만 저는 따라가기가 벅찼습니다. 54살 몸으로 석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몸으로 걷는 산길이었어요. 걷는 동안 자꾸 혜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혜진이가 어릴 때 저랑 대동강 산책을 하면 항상 업어달라고 했어요. 아빠 힘들잖아. 하면 혜진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어깨가 제일 높아서 거기서 보면 멀리까지 보여. 그 말이 생각났어요. 나는 지금 혜진이를 어깨에 올리지도 못하고 혜진이는 아픈 채로 선이 등에 엎여서 어딘가에 있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발이 무거운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샤드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거기서 하루를 쉬고 밤에 다시 출발했습니다. 국경 지대로 가는 길은 포장도로가 없었어요. 안내자는 이란 현지인 2명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손전등으로 땅을 비추며 앞장섰고 저는 그 뒤를 따랐어요. 고도가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졌습니다. 54살 몸으로 걷는 산길이었어요. 2번을 미끄러졌어요. 손바닥에 피가 났습니다. 닿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걷는 동안 반지를 낀 손을 쥐었어요. 선이야, 조금만 기다려. 혜진아, 아빠가 가고 있어. 능선에 올라섰을 때 안내자가 멈췄어요. 저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불빛 하나가 보였어요. 오만 쪽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아빠 거의 다 왔어. 선이야, 조금만 기다려. 내려가는 길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돌이 많았어요. 2번을 더 미끄러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안내자가 손전등을 3번 깜빡였어요. 저쪽에서 2번이 왔습니다. 오만 쪽 협조자였습니다. 강 참사관.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셨군요. 차가 있습니다.
그 짧은 말에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나중에 선희한테 들었습니다. 평양을 나오던 날 이야기를요. 학수가 보위부 보고를 하루 늦춰 올리는 사이 선희는 혜진이를 데리고 밤 11시에 집을 나섰답니다. 짐은 없었어요. 가방 하나에 혜진이 옷 몇 벌과 약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혜진이는 열이 있었어요. 선희가 업고 나왔는데 혜진이가 물었답니다. 엄마 어디가? 선희가 대답했어요. 좋은 데가. 혜진이가 고개를 큰습니다. 알겠어. 했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함경북도 쪽이었어요. 두만강 국경지대. 강 너비가 좁은 곳이었습니다. 밤 2시였어요. 강물이 차가웠답니다. 선희가 혜진이를 등에 업은 채로 강을 건넜어요.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강바닥 돌이 미끄러웠고 물이 허리까지 찼다고 했어요. 혜진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선희가 혜진이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소리가 나면 안 됐으니까. 혜진이가 버텼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중국 쪽 강변에 발을 딛는 순간 선희가 주저앉았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혜진이가 선희 등에서 내려오면서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선희가 괜찮아. 했습니다. 혜진이가 선희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사흘을 숨어 지냈어요. 조선족 동포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 창고였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나올 수 없었어요. 단속이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탈북자가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선희는 혜진이랑 창고 안에서 사흘을 버텼습니다. 혜진이 기침이 심해지는 게 제일 무서웠다고 했어요. 기침 소리가 밖에 들릴까봐. 사흘 뒤 다시 브로커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고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들어갔어요. 태국 방콕에 한국 대사관이 있거든요.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는 공식 루트입니다. 방콕 대사관에서 신분을 밝히고 보호를 요청했어요. 거기서 한국 정보기관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3국 안전가옥으로 이동해서 저를 기다린 거예요. 선희가 평양을 나와서 저를 만나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 동안 혜진이를 등에 업고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 창고에서 숨고 라오스 밀림을 지나고 태국 대사관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 말 없이 혼자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희 손을 봤습니다. 손마디가 거칠어져 있었어요. 25년 전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오만을 거쳐 제3국인 태국 방콕에 도착한 건 닷새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현지 협조자가 저를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항구 근처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건물 2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누군가가 일어섰습니다. 선이었어요. 옆에 혜진이가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담요를 덮고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선이가 저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평양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혜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으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모든 게 그 빨간 눈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선희를 안았습니다. 선희도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2층 좁은 방에서 항구 냄새가 나는 새벽에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선희 등에 손을 얹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선희가 떨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혜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혜진이 이마에 손을 댔어요. 뜨거웠습니다. 아직 열이 있었어요. 혜진아,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혜진이가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어요. 아빠. 응, 아빠야. 혜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아빠, 왜 여기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데리러 왔지. 그날 밤 안전가옥을 급히 옮겨야 했습니다. 협조자가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밖에 차가 한 대 멈춰 있어요. 수상합니다. 짐을 챙길 새가 없었어요. 선희가 잠든 혜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혜진이가 눈을 떴어요. 엄마 어디가?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눈 감아. 우리는 불을 끄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이 어두웠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혜진이가 선희 어깨에 얼굴을 기댄 채 기침을 했어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가슴이 조였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 두 번째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야 숨을 쉬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란 혁명수비대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와 이란 혁명수비대 두 조직이 동시에 저를 찾고 있었어요. 제가 빠져나가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밀수 루트와 방산거래 네트워크가 통째로 드러나는 거였으니까요. 제3국에서 머문 기간이 닷새였습니다. 짧은 것 같지만 그 닷새가 참 길었어요. 두 번째 안전가옥은 좁았습니다. 방 하나에 우리 셋이 있었어요. 혜진이는 대부분 누워 있었고 선희와 저는 번갈아가며 혜진이 옆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커튼을 치고 있어야 했어요. 창밖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밥은 협조자가 하루 2번 가져다 뒀어요. 현지 음식이었는데 혜진이가 잘 못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억지로 몇 숟가락 먹이고 나면 또 기침을 했습니다. 밤이 제일 길었어요. 혜진이가 자다가 기침을 하면 선희가 일어나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저도 깼어요. 그렇게 밤을 보냈어요. 세 사람 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채로 닷새를 버텼습니다. 혜진이가 어느 날 낮에 눈을 뜨더니 말했어요. 아빠, 여기서 얼마나 더 있어야 해? 저는 곧 한다고 했습니다.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열이 있는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혜진이가 눈을 감으면서 말했어요. 딸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저는 그래. 한국 가면 딸기 아이스크림 실컷 먹자 했습니다. 혜진이가 조용히 웃었어요. 선희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걸 혜진이한테 보이기 싫었던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둘 다 혜진이한테 등을 돌리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 좁은 방에서 저는 반지를 빼서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선희한테 말했어요. 이 안에 마이크로 SD가 있어. 이란 원유 세탁 루트, 호르무즈 경유 밀수 루트, 방산거래, 내역 전부가 담겨 있어. 한국에 가면 이걸 넘겨야 해. 선희가 반지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답다. 선희가 반지를 다시 제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선희가 어느 날 밤 저한테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우리 평양에 두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희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탈북했다는 게 알려지면 양쪽 집안 식구들한테 불똥이 튑니다. 연좌제예요.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그 사람들이 어떤 처우를 받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온 거예요. 그게 제일 무거운 짐이었어요. 탈출하는 것보다, 사막을 걷는 것보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보다 두고 온 사람들 생각이 제일 무거웠습니다. 선희가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시면 많이 놀라실 텐데. 저는 선희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혜진이가 자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한국 측과 접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보기관 직원이 안전가옥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SD 카드의 내용을 설명하자 그 사람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겁니다. 한국행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혜진이의 기침은 밤마다 심해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혜진이 등을 문질러뒀어요.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출국 루트가 확보된 건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선희 손을 잡았어요. 선희야, 내일이면 한국에 간다. 선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혜진이 병원 갈 수 있는 거죠.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게 선희의 전부였어요. 자기 걱정이 아니라 혜진이 걱정. 새벽 4시에 안전가옥을 나섰습니다. 선희가 혜진이를 등에 업었어요. 혜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기침을 했어요. 공항까지 차로 40분이 걸렸어요. 백미러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아무 차도 없었어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보기관 측에서 준비해 둔 위조 여권과 항공권을 건네받았어요.
출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고 사진과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1분이 채 안 됐는데 30분처럼 느껴졌어요.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통과. 통과라는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딱 1초만. 선희가 제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가요. 맞아요. 가야지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보안 검색대로 걸어가는데 저는 걸음이 멈출 뻔했습니다. 검색대 옆 기둥 뒤에 동양인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평범한 여행객 차림이었는데 시선이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찾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정면을 봤어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선희한테 작게 말했어요. 앞만 봐.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를 업은 채로 우리는 그냥 걸었어요. 평범한 가족처럼 보안 검색대 앞에 섰습니다. 트레이에 소지품을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가방, 벨트, 시계, 그리고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면서 반지를 봤어요. 아직 손가락에 있었습니다. 트레이에 반지를 올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저는 그때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끼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면 알람이 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반지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안쪽 홈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지를 트레이에 올리면 엑스레이를 통과합니다. 어느 쪽이든 위험했습니다. 저는 반지를 빼서 트레이에 올렸습니다. 손에서 반지가 빠져나가는 순간 손이 허전했어요. 트레이가 엑스레이 기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양말 신은 발로 금속 탐지기 앞에 섰어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혜진아, 아빠 지켜다오. 선희야, 나 좀 도와다오.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트레이가 기계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색 요원이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요원이 반지를 빛에 비춰봤어요. 앞뒤로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트레이에 내려놓았어요. 통과. 반지를 끼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2번 만에 끼웠어요. 선희도 통과했습니다. 혜진이를 업은 채로 탑승구 쪽으로 걸어가면서 아까 그 동양인 남자 쪽을 슬쩍 봤습니다. 없었어요. 사라져 있었습니다. 보이부였는지 아닌지 지금도 모릅니다. 비행기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기장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착륙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장으로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공항이 밝았습니다. 안내 방송이 한국어였어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어. 너무 선명한 한국어였어요. 표지판이 읽혔어요.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란에서 3년, 오만에서 며칠, 제3국에서 며칠. 그 시간 동안 주변 언어를 알아듣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선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선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혜진이가 선희 등에서 고개를 들더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축 늘어졌습니다. 혜진아. 선희가 혜진이를 내려 안으려는데 혜진이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며칠 동안 항생제도 없이 버텨온 몸이었습니다. 한국에 다 왔는데, 공항에 다 왔는데, 저는 공항 로비 한가운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아이가 쓰러졌어요. 한국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 2명이 달려왔어요. 지금 공항 안에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휠체어가 나왔습니다. 혜진이를 태우고 복도를 달렸어요. 인천공항 응급센터. 공항 건물 안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발이 멈췄어요. 넓었습니다. 바닥이 반짝이고 있었고 천장에 하얀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혜진이를 진료 침대로 옮기는 동안 의사가 이미 달려오고 있었어요. 대기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혜진이 청진기를 댔습니다. 항생제가 주사로 들어갔어요. 공항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30분도 안 된 아이한테, 이름도 모르는 아이한테 아무 조건 없이, 대기도 없었습니다. 돈을 먼저 내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아이가 아프니까 살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항생제가 없어서 폐렴을 치료 못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 수억 달러어치가 핵미사일이 되는 동안 제 딸한테 항생제 한 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공항 건물 안에서 처음 보는 의사가 혜진이한테 항생제를 주사로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발밑을 봤어요. 반지를 낀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이가 25년 전 끼워줬던 반지. 이란 사막을 걸어 넘어오는 동안 품고 온 반지. 그 반지 안쪽 홈에 북한과 이란의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호르무즈를 통과한 원유 거래 루트, 미사일 부품 맞교환 계약서, 두바이 유령 계좌 명단. 제가 이 반지를 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선이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한참 있다가 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를 낀 손이었어요. 선이가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더니 다시 끼워줬습니다. 직접 끼워줬어요. 25년 전 결혼 기념일에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손이었어요. 의사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폐렴이 맞는데 초기에 잡혔어요. 항생제 들어갔으니까 열 떨어질 겁니다. 오늘 밤 좀 지켜봐야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울었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빠. 혜진이 목소리였어요. 혜진이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어디야? 한국이야. 혜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국. 그러더니 한 박자 있다가 또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약 구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약을 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약 구할 수 있어. 여기서는 아무 병원에나 가도 구할 수 있어. 혜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그러더니 천장을 보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그 두 글자였습니다. 다행이다. 선이가 제 옆에서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이가 우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25년 동안 선이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셋이서 그 작은 진료실에서 울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혜진이는 항생제 치료를 마치고 건강해졌어요. 이제는 한국 학교에 다닙니다. 여전히 목소리가 크고 노래를 좋아해요. 음도 박자도 제멋대로인데 당당하게 부릅니다. 선이는 처음에는 말이 없었는데 요즘은 가끔 웃습니다. 표정은 잔잔한데 눈만 웃는 그 웃음이요. 저는 그 웃음이 아직도 좋습니다. 한국에 온 뒤 저희는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걸 돕는 교육시설이에요. 거기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혜진이는 처음 편의점에 들어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게 다 살 수 있어. 저는 그래, 다 살 수 있어, 했습니다. 혜진이가 음료수 냉장고 앞에서 한 병 한 병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딸기 우유를 들었습니다. 이거 딸기야? 맞아. 혜진이가 꼭 안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딸기, 우유 하나를 꼭 안고. 선이는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한참 동안 잘 웃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았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부모님, 형제들, 오래된 이웃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지, 우리 때문에 연좌제로 힘들어진 사람이 있을까봐 그게 선의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혜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가 생겼어. 선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친구? 혜진이가 옆집 아이 이름을 댔습니다. 걔가 내 노래 들어줬어. 그리고 혜진이가 노래를 불렀어요. 학교에서 배운 한국 노래였습니다. 음도 박자도 제멋대로인데 당당하게. 선이가 그걸 들으면서 웃었어요. 표정은 잔잔한데 눈만 웃는 그 웃음으로.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겠다. 반지는 지금도 제 손가락에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겼던 마이크로 SD
카드는 한국 정보기관에 넘어갔어요. 이란 혁명수비대와 북한 외무성 사이의 원유거래, 예역, 호르무즈 해협 밀수 루트, 방산기술 이전 계약서. 그 내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건 저의 일이 아니었어요. 제 일은 거기까지 반지를 들고 오는 것이었으니까. 반지는 지금도 제 손가락에 있습니다. 선희가 공항 응급실, 계기실에서 다시 끼워줬거든요. 이란의 사막을 걸어 넘어오는 동안 품고 온 반지를, 25년 전 선희가 처음 끼워줬던 그 반지를 공항에서 다시 끼워줬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25년 전 그날처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네 약국 문을 열면 항생제를 살 수 있다는 것,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갈 수 있다는 것, 공항 안에도 응급실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것들이 저 휴전선 넘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도 닿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지금도 북녘 땅에는 혜진이처럼 항생제 하나 없어서 힘든 밤을 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인질로 잡힌 채 타국 땅에서 숨죽이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말을 쓰는 우리 민족입니다. 언젠가 그 아픔이 끝나는 날이 오기를,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